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총도 칼도 아니었다. 35년을 강력계 형사로 살며 강태수가 배운 진실이 바로 그것이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낯선 눈빛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아들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알았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처분이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가듯 들어간 그곳에서 진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다는 걸.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태수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마포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23년을 살아온 집이었다. 아내 이정희가 커튼을 직접 골랐던 창문이었고 손주 준서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던 거실 바닥이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손이 조금 떨렸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아들 강민준이 문을 두드린 건 9시였다. 며느리 오세진도 함께였다. 세진은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한번 훑어봤다.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태수는 알았다. 35년 형사 생활이 헛된 게 아니었다. 아버지, 앉으세요. 민준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태수는 소파에 앉았다. 커피잔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할 말 있으면 해라. 민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안에는 팸플릿 한 장과 계약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팸플릿 앞면에는 웃는 노인들 사진 아래 이런 글자가 찍혀 있었다. 청소론. 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태수는 팸플릿을 집었다. 천천히 펼쳐봤다. 수영장도 있었다. 의료진도 상주한다고 했다. 식당 사진에는 뷔페처럼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 세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태수는 그 부드러움이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알았다. 거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외롭지 않다. 태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35년 강력계를 다니면서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었다. 범죄자들이 피해자 가족한테 하는 말이 꼭 그 모양이었다. 당신은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잘해줄게. 집은? 태수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이 잠깐 멈칫했다. 그 찰나가 답이었다. 아버지 혼자 이 넓은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집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다.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저희 대출이 좀 많아서요. 거기까지였다. 태수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나올 말이 뻔했다. 집을 팔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청소년 입소비는 그 돈으로 낼 수 있다. 어차피 아버지 혼자 살기엔 위험하다. 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태수는 창밖을 봤다. 베란다에 아내가 심었던 화분이 보였다. 봄이면 빨갛게 피던 제라늄이었다. 정희가 떠난 뒤 태수가 혼자 물을 줬다. 잘 모르면서도 그냥 뒀더니 어떻게든 살아있었다. 꽃이 없어도 줄기만은 버티고 있었다. 세진이 볼펜을 내밀었다. 아버지,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태수는 오랫동안 볼펜을 바라봤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평생 서명 하나로 사람을 구하기도 했고 잡아넣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명은 달랐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쫓아내는 서명이었다. 태수는 천천히 볼펜을 집었다. 서명했다. 손 떨림 없이. 민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세진은 서류를 챙겼다.
둘이 나가면서 세진이 말했다. 아버지, 잘 결정하셨어요. 거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문이 닫혔다. 태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다. 베란다의 제라늄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을 꺼냈다. 35년 된 낡은 수첩이었다. 표지가 닳아서 글자도 잘 안 보였다. 그래도 태수는 알았다. 거기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지. 첫 페이지엔 자기 손으로 쓴 문장이 있었다. 형사는 눈 감지 않는다. 태수는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은 놀랍도록 적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아내 영정사진, 그리고 수첩. 60평 아파트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집에 속한 것들이었다. 이제 그 집은 아들의 것이 될 것이었다. 태수는 나가면서 베란다에 들렀다. 제라늄 화분을 들었다.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의가 심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었다. 그게 35년 훈련의 결과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였다. 그때 처음으로 눈이 뜨거워졌다. 태수는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형사는 울지 않는 법이었으니까. 하지만 로비에 나와 햇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알았다. 오늘부터는 형사가 아니라는 걸. 오늘부터는 그냥 아들에게 밀려난 늙은 아버지라는 걸. 청소런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만 봤다. 한강이 보였다. 35년 전 파트너 박도형과 한강변에서 새벽 내내 용의자를 기다렸던 기억이 났다. 도연이 그때 말했었다. 태수야, 우리 늙으면 뭐 하고 싶냐? 태수는 뭐라고 대답했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그냥 웃었던 것 같았다. 도연은 웃으면서 말했었다. 나는 낚시나 하고 싶다. 그 말이 왜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도연은 3년 전 은퇴한 후 청소런에 입소했다고 들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다.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 형사들은 원래 은퇴하면 연락이 뜸해진다. 각자 살아내기 바쁘니까. 택시가 청소런 정문 앞에 섰다. 태수는 내렸다. 제라늄 화분을 한 손에 들고 작은 캐리어를 끌었다. 정문은 컸다.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봄꽃이 한창이었다. 직원이 달려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강태수 어르신이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잘 오셨어요. 선생님. 태수는 잠깐 멈칫했다. 자기가 선생님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형사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소자 전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그것도 교육인 모양이었다. 짐은 제가 들게요. 됐어. 태수는 캐리어를 놓지 않았다. 직원이 웃으며 앞장섰다. 태수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훑었다. 형사의 습관이었다. 낯선 공간에 들어서면 먼저 출구를 파악하고 사람을 읽었다. 정원에는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떤 분은 바둑을 두고 있었다. 어떤 분은 그냥 먼 곳을 바라봤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웃는 사람은 직원들 뿐이었다. 그게 첫 번째로 이상한 것이었다. 방은 5층이었다. 창문이 커서 전망은 나쁘지 않았다. 멀리 야산이 보였다. 침대는 의료용이었다. 옆에 비상 버튼이 달려 있었다.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다 노인을 위한 배려인데 이상하게 그것들이 눈에 거슬렸다. 나는 아직 그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짐을 대충 풀었다. 아내 영정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웠다. 정희의 사진 속 얼굴은 웃고 있었다. 45주년 결혼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 둘이서 한강변을 걸었었다. 정희가 갑자기 사진 찍자고 했고 태수는 영 쑥스러워했지만 억지로 웃었다.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될 줄 몰랐다. 3개월 뒤 정희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8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태수는 수첩을 꺼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제라늄 화분을 창가에 뒀다. 거기서 보니 야산이 잘 보였다. 햇빛도 잘 들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점심은 9층 식당에서 먹었다. 식당은 넓었다. 뷔페식이었다. 메뉴도 다양했다. 실제로 사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태수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천천히 봤다.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였다. 몇몇은 짝을 지어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뷔페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무도 그 음악에 맞춰 웃지 않았다. 태수가 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다. 저기요. 맞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70에 가까워 보이는 여성이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눈이 맑았다. 뭔가 낯이 익었다. 아니면 낯이 익은 것 같다는 착각일 수도 있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 얼굴이 다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앉아도 돼요? 앉으시죠. 여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식사를 했다. 그런데 여자가 태수를 자꾸 봤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빛이었다. 형사는 그런 눈빛을 안다. 저 혹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태수 형사님 아니세요? 태수의 손이 멈췄다. 오랫동안 못 들은 호칭이었다. 누구세요? 여자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슬펐다. 박도연 형사님 아내예요. 윤명이라고요. 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도연, 30년 파트너. 한강변에서 밤새 용의자를 기다리던 그 도연. 도연이 아내셨군요. 네. 도연이 항상 태수 형사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둘이 짝꿍이라고. 태수는 명의를 다시 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도연은 가정 얘기를 거의 안 했다. 형사들은 다 그랬다. 집 얘기를 하면 집이 그리워지니까. 그리워지면 일을 못하니까. 도연이는요? 명희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이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풀렸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될까요? 뭔가 있었다. 태수는 직감했다. 하지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청소년에서의 첫 주가 지났다. 태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정원을 2바퀴씩 돌았다. 형사 시절부터 습관이었다. 운동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걸으면서 봤다. 직원들의 이동 동선, 어떤 어르신이 어느 방에 있는지, 몇 시에 무슨 약을 받는지, 의료진이 몇 명이고 야간에 남는 인원이 몇 명인지. 35년 형사 생활의 감이란 건 이런 거였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었다. 원장 임성철은 매일 아침 직접 어르신들 식사 시간에 식당에 나타났다.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 말도 잘 붙였다. 사람들이 다들 좋아했다. 어르신들이 원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태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했다. 임성철은 웃을 때 눈이 웃지 않았다. 태수는 그걸 알아챘다. 첫날부터 명희와는 매일 밥을 먹게 됐다. 아침에 산책도 같이 했다.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의 아내라서 그랬다.
도연 이야기도 해야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희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겉은 조용한데 속은 굉장히 치밀했다. 명희 씨, 여기 얼마나 됐어요? 석 달이에요. 왜 여기 오셨어요? 자제분들은요? 명희는 잠깐 창밖을 봤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있어요. 자주 연락은 해요. 그런데 왜 여기를? 명희는 태수를 봤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결이었다. 도연이 여기서 죽었거든요. 식당이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도 잠깐 멎은 것 같았다. 도연이가 여기서, 네, 석 달 전에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근데 명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도연이 심장은 멀쩡했어요. 매년 검사했거든요. 죽기 2달 전에도 했고 이상이 없었어요. 태수는 말이 없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도연이 죽기 전날 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명희는 숨을 잠깐 멈췄다. 태수한테 전해줘. 수첩 봐라. 그 말만 하고 끊었어요. 수첩. 태수는 가슴 주머니를 만졌다. 거기에 자신의 수첩이 있었다. 도연의 수첩은 어디에? 수첩은요? 남편 방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침대 매트 밑에 숨겨놨더라고요. 명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수첩이었다. 태수 것보다 더 달아있었다. 표지에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박도연. 태수는 수첩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도연의 손때가 베어있는 수첩이었다. 30년을 같이 다닌 파트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태수는 바로 펼치지 않았다. 식당에서는 안 됐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제 방으로 가시죠. 5층 태수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명희가 창가 의자에 앉았다. 태수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도연의 글씨였다. 작고 꼼꼼한 글씨. 수첩 앞부분에는 일상적인 메모들이 있었다. 산책 시간, 복약 일정, 식사 메뉴. 그러다가 중간 어디쯤부터 글씨가 변했다. 작아졌다. 눌러 쓰는 힘이 강해졌다. 형사가 중요한 걸 적을 때 하는 필압이었다. 태수는 천천히 읽었다. 2월 14일 3층 이희수 씨 사망. 심장마비 진단. 그런데 어젯밤 이 씨는 나한테 내일 아들한테 전화할 거라고 했다. 컨디션도 좋아 보였다. 2월 23일 4층 최순자 씨 사망. 뇌졸중 진단. 의료진이 오기 전에 임성철 원장이 방에 먼저 들어갔다. 20분 후에 의료진이 들어갔다. 3월 5일 6층 황인수 씨 사망. 또 심장마비. 의료 기록 요청했더니 직원이 난색. 원장한테 말하겠다고. 3월 12일 나한테 원장이 찾아왔다. 웃으면서 어르신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시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 웃음이 협박이었다. 3월 20일 나는 알았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다. 이유가 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 거기서 도연의 메모는 끊겼다.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수야, 마지막까지 형사였어서 고마워. 태수는 수첩을 덮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야산이 보였다.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렸다. 형사님, 명희가 조용히 불렀다. 도연이가 죽임을 당한 거 맞죠? 태수는 대답 대신 물었다. 도연이 사망 진단서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망 전 마지막 건강검진 기록도요?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챙겨놨어요. 태수는 명의를 봤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준비하고 들어온 거였다. 도연이 죽자마자 진실을 찾으러 스스로 이곳에 들어온 거였다. 그러면서 태수를 기다렸던 거였다. 도연의 말을 듣고 도연이 당신한테 나를 믿어도 된다고 했겠네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태수 형사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도연아, 이 녀석? 죽어서도 일을 만드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버려진 것 같던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다. 형사가 사건을 만났을 때의 그 감각이었다. 사흘 뒤 밤이었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걸었다. 청소로는 밤에는 고요했다. 1층 로비에는 야간 당직 직원 한 명이 졸면서 앉아 있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태수는 천천히 걸으면서 층별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다. 3층 간호 스테이션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둘이었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태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가까이 섰다. 이번 달 정리 얼마나 됐어? 2개요. 그런데 7층 5호 어르신이 자꾸 가족한테 연락하려고 해서 연락 못하게 해. 어떻게든. 그냥 외출 제한 걸면 돼요? 전화도 줄여. 의료진 핑계 대면 되잖아. 태수는 뒤로 물러섰다. 천천히.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다. 자신의 수첩에 적었다. 3층 스테이션, 야간, 직원 대화, 정리, 외출 제한, 전화 차단, 정리. 태수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형사 언어로 정리는 하나의 의미를 가졌다. 없애는 것, 사람을. 다음 날 아침 명희에게 말했다. 명희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사람이 죽고 있는 거네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런데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도연이 수첩에 적힌 이름들. 그 사람들 사망 이후에 통장이 움직였는지. 명희는 눈이 커졌다. 금융 거래 기록을요? 그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일단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날 오후 태수는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박소희에게 말을 걸었다. 소희는 20대 후반이었다. 일한 지 몇 달 안 됐다고 했다. 눈이 맑았다. 아직 이곳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눈빛이었다. 어르신, 드실 게 있으세요? 아니, 그냥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소희가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일부러 간단한 것부터 물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어르신들이 친절하게 해주는지. 소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다가 점점 말이 많아졌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말이 많아지는 법이었다. 태수는 35년 동안 그걸 이용해왔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두면 진짜가 나왔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어떤 기분이에요? 소희가 잠깐 멈췄다. 그게 슬프죠. 근데 말끝을 흐렸다. 근데 아무렇지 않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요. 너무 빨리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보통 가족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 하는데 여기는 원장님한테 먼저 보고해요. 그 다음에 가족이에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소희는 잠깐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규정이라고 하니까요. 태수는 웃었다. 맞아. 규정이겠지. 수고해요.
그날 밤 태수는 수첩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다. 소위 아직 물들지 않았다. 단서 제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 사흘 후 아들 민준이 면회를 왔다. 손주 준서도 데려왔다. 준서는 8살이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아버지. 태수는 무릎을 꿇고 준서를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준서 냄새가 났다. 아이 특유의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 태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응, 좋아. 준서는 방을 두리번거렸다.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태수는 웃었다. 할아버지가 작은 게 좋거든. 민주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방을 보더니 화분을 봤다. 화분 가져오셨네요. 엄마 거야. 민준이 입을 닫았다. 세진은 오지 않았다. 바쁘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 불편한 건 없어요? 없어.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괜찮아. 민주는 할 말이 없어졌다. 뭔가를 더 물어보고 싶은데 뭘 물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것도 형사 눈엔 보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말썽을 피우지 않을지 걱정하는 건지. 아버지, 여기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태수는 아들을 봤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노인네가 난리를 피울까봐. 그게 민준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방식이었다. 걱정 마라. 태수는 그 말만 했다. 준서한테는 용돈을 쥐어줬다. 준서가 가면서 손을 흔들었다. 태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문이 닫혔다. 웃음이 사라졌다. 태수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도연의 수첩에 적힌 이름이 5이었다. 이일수, 최순자, 황인수, 김영태, 노정숙. 전부 청소년에서 사망한 사람들이었다. 태수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나이, 입소기간, 입소 전 재산 규모, 가족관계. 명희가 알아낸 것도 있었다. 명희는 조용히 청소년 안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친해지며 정보를 모았다. 여자들의 네트워크는 형사보다 빨랐다. 사흘 만에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 5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데요? 입소할 때 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가족 방문이 드물었고 전부 다 위임장을 쓰셨대요. 위임장을. 청소년 측에 재산 관리를 맡기는 위임장이요.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면 안전하다고 권유한대요. 태수는 눈을 감았다. 완벽한 구조였다. 외부와 단절된 노인, 위임받은 재산, 죽어도 빨리 처리되는 시스템. 가족은 뜸하게 와서 의심을 안 함. 위임장을 원장 명의로 받은 거야? 형식상으로는 청소년 법인 명의인데 실제로는 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명희는 잠깐 웃었다. 도연이가 회계 공부를 좀 시켜놨거든요. 저도 형사 아내였으니까요. 태수는 잠시 명희를 봤다. 30년을 형사 아내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았다. 혼자서도 뭔가를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었다. 기다리는 것도, 참는 것도, 그리고 뭔가를 눈치채는 것도. 도연이가 많이 힘들게 했겠네요. 명희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형사여서 오히려 좋았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수는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박소희가 태수 방을 노크했다. 조심스러운 노크였다. 들어와요. 소희가 들어왔다. 평소랑 달리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앉아요. 소희는 의자에 앉더니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혹시 전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여기요. 태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요? 저 어제 퇴근하다가 원장실 지나치는데 원장님이랑 관리팀장이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태수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의식적으로 참았다. 뭐라고 했어요? 5층에 새로 오신 분. 원장님이 전직 형사라고 하면서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소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태수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다. 임성철이 나를 알아챘다. 형사 출신이라는 걸. 아들이 입소 서류에 직업을 썼을 것이다. 소혜 씨, 그 말 나한테 왜 하는 거예요? 소희는 잠깐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여기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소희는 창밖을 봤다. 지난달에 4층강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요. 가족한테 연락이 하루 늦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보다가 원장님이 먼저 공증 서류를 뭔가 처리한 다음에 연락했다는 걸 알았어요. 공증, 위임장, 사망 직후의 자산 이전.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소혜 씨, 지금 이 말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앞으로도 하지 마요. 아무한테도. 소희가 눈이 커졌다. 왜요? 혹시 위험한 건가요? 태수는 웃었다. 걱정시키면 안 됐다. 아니야. 그냥 확인이 되기 전에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갔다. 태수는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수첩을 꺼냈다. 임성철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태수는 핸드폰을 들었다. 오래된 번호를 찾았다. 경찰청 후배 유재훈. 지금은 금융범죄수사대에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여보세요. 재훈아. 나다. 아,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응.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말씀하세요. 금융기록 조회 하나 해줄 수 있어? 사망자 통장. 사망 이후 거래 내역. 그건 공식 수사가 아니면 어렵긴 한데. 알아. 비공식으로. 이름만 확인해줘도 돼. 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뭔 일이에요? 이야기가 길어. 나중에 할게. 일단 해줄 수 있어? 긴 침묵이 있었다. 이름이랑 생년월일 문자로 보내세요. 재훈한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 새벽이었다. 문자 한 통이었다. 확인됨. 5명 전부. 사망 후 20일에서 45일 사이 잔액 전액 이체. 수취 계좌는 동일. 법인 명의지만 실소유자 추적 중. 선배님, 이거 큰 거예요. 조심하세요. 태수는 문자를 읽고 지웠다. 그리고 수첩에 옮겨 적었다. 5명. 사망 후 재산 전액 이체. 동일 계좌. 법인 명의. 규모를 계산해 봤다. 도연 수첩에 적힌 이름 5명이었다. 하지만 도연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청소년이 운영된 게 7년이었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떠났을까. 한 명의 평균 1억이라고만 잡아도 수십 명이면 수십억이었다. 태수는 명희에게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줬다. 명희는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도연이가 옳았네요. 응. 이제 어떻게 해요? 태수는 생각했다. 증거를 묶어야 해. 재훈이가 수취계좌 실소유자를 추적하면 임성철이랑 연결고리가 나올 거야. 그게 핵심 증거야. 그리고 사망 전 투약 기록을 확보해야 해. 투약 기록은 어떻게 해요? 소혜 씨한테 부탁해야 할 것 같아.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최소화할 거야. 내가 옆에서 볼게. 며칠이 지났다. 태수는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사망한 입소자들의 최근 투약 기록. 처방 변경 내역. 소희는 얼굴이 굳었다. 무서운 것이 보이는 얼굴이었다. 제가 그걸 빼내면 안전하게 사진만 찍어도 돼. 파일 건드리지 않아도 돼. 소희는 오래 생각했다. 며칠 시간 주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다. 임성철이 직접 태수 방을 찾아왔다. 노크도 정중했고 웃음도 따뜻했다. 강 어르신,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없어요. 요즘 윤 어르신이랑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좋은 분이시죠? 그분도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태수는 임성철을 봤다. 웃는 얼굴. 그러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방안을 훑고 있었다.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르신, 혹시 주변에 불편한 직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조치할게요. 다들 친절해요. 임성철이 웃으면서 책상을 봤다. 안에 영정사진과 제라늄 화분이 있는 책상이었다. 서랍이 있는 책상. 태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다. 서랍 안에는 수첩이 없었다. 베개 속에 있었다. 35년 형사 생활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둬라. 어르신, 그런데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전직이 형사셨다고요. 강력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멋지시네요. 태수는 웃었다. 옛날 얘기죠. 이제 늙은 노인네예요. 임성철도 웃었다. 그러세요. 여기서 편하게 쉬셔야죠. 옛날 습관 다 내려놓으시고. 그 말이 협박이었다. 태수는 알았다. 도연의 수첩에 적혔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웃으면서 하는 협박. 그럼요. 내려놓고 살아야죠. 임성철이 나갔다. 태수는 문이 닫히고 잠시 뒤 베개 밑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새로 적었다. 임성철이 내 방에 왔다. 탐색이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다음 날 명희가 태수를 복도 구석으로 불렀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재훈 씨한테 연락 왔어요? 왜요? 명희가 목소리를 낮췄다. 도연 통장 확인했는데 도연이 사망하고 나서 2주일 뒤에 잔액이 빠져나갔대요. 3,200만 원. 태수의 손이 주먹이 됐다. 도연, 30년 파트너. 죽어서도 재산을 털린 거였다. 도연이한테는 아들이 부산에 있다고 했죠. 네. 그 아이가 알고 있을 리 없어요. 알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도연이 아들한테 연락해야 해.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태수 형사님, 저 오늘 이상한 걸 하나 더 봤어요. 뭔데요? 명희는 말하기 전에 복도 양쪽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7층 5호 어르신, 장할머니. 오늘 의료진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약 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원래 약은 드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태수는 눈을 좁혔다. 약을 가져갔어? 그리고 저녁에 다른 봉지를 들고 다시 들어갔어요. 내용이 다른 것 같았어요. 약 바꿔치기. 태수는 직감했다. 그게 방법이었다.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만드는 방법. 약을 바꾸는 거였다.
장할머니 오늘 어때요? 저녁에 보니까 눈이 좀 풀렸어요. 원래 그분이 눈이 맑은 분인데. 태수는 즉시 결정했다. 장할머니한테 직접 가볼게. 괜찮겠어요? 늦으면 안 돼. 7층 5호를 노크했다. 잠시 뒤 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70 중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다. 눈이 흐렸다. 명희 말이 맞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5층 강태수예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맞췄다. 아, 강 선생님, 오늘 좀 어떠세요? 좀 이상해요. 머리가 무겁고, 속이 좀 울렁거리고, 약 부작용이었다. 태수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혹시 오늘 약 새로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멍하게 생각했다. 저녁에 감기 기운 있다고 추가로 줬어요. 그 약 지금도 있어요? 응, 아직 안 먹었어. 왜요? 할머니, 그 약 저한테 줘봐요. 제가 성분 좀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냈다. 태수는 받았다. 약 알갱이를 빛에 비춰봤다. 색깔이 이상했다.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 이 약 오늘 드시지 마세요. 왜요? 제가 내일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약 봉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약 성분 분석 가능한 경로 알아봐줘. 그날 밤 태수는 수첩을 꺼냈다. 도연의 수첩과 자신의 수첩을 나란히 펼쳤다. 두 개의 수첩, 두 형사의 기록. 하나는 죽어서 남긴 것이고 하나는 살아서 이어가는 것이었다. 태수는 적었다. 증거 확보 목록. 첫째, 금융 이체 기록. 재훈이가 추적 중. 둘째, 투약 바꿔치기 현물 증거. 약 봉지 확보. 셋째, 사망자 의료 기록과 실제 투약 내역 불일치. 소희가 접근 시도 중. 넷째, 임성철 개인 계좌 연결고리. 핵심 고리. 그리고 마지막에 적었다. 도연아, 조금만 기다려. 이틀 뒤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임성철과 마주쳤다. 웃음은 여전했다. 그런데 이번엔 옆에 관리팀장 오기철이 함께였다. 강 어르신, 잠깐 시간 되세요? 왜요? 원장실에서 잠깐 얘기 나눠도 될까요? 태수는 순간 판단했다. 거부하면 티가 났다. 따라가면서 상황을 보는 게 나았다. 원장실은 넓었다. 책상이 크고 뒤에 책장이 가득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임성철은 맞은편에 앉았다. 오기철은 문 옆에 섰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위치였다. 태수는 그것도 읽었다. 어르신,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어르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임성철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어르신이 최근에 다른 입소자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를 여쭤보신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 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보고했지? 그 순간 생각이 스쳤다. 소희인가? 그게 뭐 문제가 있나요? 사람이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죠. 물론이죠. 근데 어르신, 여기 다른 어르신들이 좀 예민하실 수 있어요. 특히 개인 재산이나 의료 기록 같은 걸 언급하시면요. 태수는 웃었다. 제가 언제 그런 걸 물어봤나요? 임성철도 웃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어르신이 전직 형사 출신이시니까 직업적 습관이 남아있으신 거 이해해요. 근데 여기는 수사 현장이 아니잖아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으면서 봤다. 그냥 쉬세요. 어르신. 편하게. 그날 오후였다. 명희가 태수 방으로 급히 들어왔다. 형사님, 소혜 씨가 뭔 일이에요? 소혜 씨가 오늘 원장한테 불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제한구역 접근 권한이 사라졌대요. 태수는 표정을 굳혔다. 소희가 뭔가를 실수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소희가 임성철 쪽이었거나 그날 저녁 소희가 태수 방을 찾아왔다.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 죄송해요. 앉아요. 소희는 앉아서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의료기록 파일에 접근하다가 시스템에 기록이 남았어요. 원장님이 알게 됐어요. 태수는 침묵했다. 어르신한테 뭘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위험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태수는 소희를 봤다. 우는 얼굴이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얼굴이었다. 밀고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태수는 사람 얼굴을 35년 동안 읽었다. 이 아이는 아니었다. 울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어르신, 원장님이 저한테도 이상한 걸 시킨 적 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 입사할 때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르신들이 외부랑 연락을 자주 하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심해진다고. 그래서 전화 사용을 자연스럽게 줄여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때는 그냥 믿었어요. 지금은?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랑 연락을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소희는 쓸 수 있는 카드였다. 내부 증언자. 그러나 이미 노출됐다. 더 이상 이용하면 위험했다. 소혜 씨, 지금 당장 내일 당직을 끝내고 집에 가요. 네, 퇴직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퇴직서 써요. 그렇게 갑자기요?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나 때문에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빠져나가야 해. 소희는 울먹였다. 그럼 어르신은요? 저는 나가면 그만인데 어르신은요? 태수는 웃었다. 나는 형사야. 걱정 마. 소희가 나간 뒤 명희가 들어왔다. 소희 씨 내보내려는 거예요? 응. 위험해. 그럼 우리는요? 태수는 수첩을 꺼냈다. 재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낼 시간이었다. 재훈아, 움직여야 해. 내가 확보한 것. 약봉지. 도연이 수첩. 사망자 금융기록 사본. 여기서 나한테 뭔가 할 것 같아. 준비해줘. 재훈의 답이 빨리 왔다. 선배님, 오늘 저희가 청소년 법인 실소유자 확인했어요. 임성철이 맞아요. 이미 상부에 보고했어요. 영장 청구 중. 이틀이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버텨주세요. 이틀. 태수는 수첩에 적었다. 이틀.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방문이 열렸다. 태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발소리가 2개였다. 침대 옆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태수는 기다렸다. 손이 팔 쪽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다. 주사를 놓으려는 것이었다. 태수는 그 순간 손목을 잡았다. 불 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불이 켜졌다. 의료복을 입은 남자 둘이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뭐 하는 짓이에요? 태수는 손목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어르신. 야간 투약이에요. 주치의 지시예요. 내 주치의가 언제 야간 투약을 지시했어요? 어느 의사예요?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버벅거렸다. 태수는 일어나 앉았다. 키가 컸다. 35년 강력계의 체격은 70 넘어도 남아 있었다. 내 방에서 나가요.
지금 당장. 둘이 나갔다. 태수는 문을 안에서 잠갔다. 가구를 문 앞에 밀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당겨야 해. 오늘 밤 움직임이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투약 시도 막았어. 하지만 내일도 시도할 거야. 재훈이 잠깐 말이 없었다. 알겠어요. 선배님, 오늘 밤 안으로 최대한 당길게요. 전화를 끊었다. 태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안에 영정사진이 보였다. 제라늄 화분이 보였다. 그리고 2개의 수첩이 보였다. 정희야, 나 아직 괜찮아. 그는 혼자 말했다. 그리고 의자를 문 앞에 더 바짝 밀었다. 그리고 앉았다. 수첩을 폈다. 새벽 내내 읽고 또 읽었다. 형사는 눈 감지 않는다. 새벽 4시였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처음엔 멀리서, 그리고 점점 가까워졌다. 태수는 일어났다. 문 앞에 가구를 치웠다. 문을 열었다. 복도에 사람이 많았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했다. 경찰복이 보였다. 재훈이었다. 그 뒤로 서너 명의 형사가 더 있었다. 재훈이 태수를 봤다. 선배님, 태수는 복도로 나왔다. 재훈이 달려왔다. 빨리 당겼어요. 영장 새벽에 발부됐어요. 임성철은 지금 원장실에 있어요. 동료들이 맡고 있어요. 태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관리팀장 오기철이 형사들한테 잡혀 있었다. 야간 직원 2명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태수 방에 들어왔던 2 남자였다. 원장실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임성철 씨, 강태수요. 잠시 침묵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임성철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오실 줄 알았어요. 태수는 들어가지 않았다. 문 앞에 섰다. 언제부터였어요? 임성철이 잠깐 웃었다. 처음부터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요.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족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재산은 많은데 죽어도 빨리 잊혀지는 사람들. 태수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었다. 가족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재산은 있지만 죽어도 빨리 잊혀지는 사람들.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게 도연의 이야기였고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도연이를 죽인 거요? 임성철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분은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임성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 자체가 대답이었다. 재훈이 원장실로 들어왔다. 영장을 보여줬다. 임성철은 순순히 일어섰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지나가면서 태수 옆을 스쳐갔다. 태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노인들이 나와 있었다. 잠 못 이루던 사람들, 소란에 놀란 사람들. 그들이 복도에 서서 이 상황을 바라봤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명희가 태수 옆에 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섰다. 태수는 복도 끝 창문을 봤다.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야산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도연의 수첩도 꺼냈다. 2 수첩을 나란히 들었다. 그리고 도연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태수야, 마지막까지 형사였어서 고마워. 태수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복도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형사는 울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형사가 아니라 그냥 70 넘은 남자였다.
30년 파트너를 잃은 남자였다. 몇 시간 뒤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지금 청소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괜찮으세요? 태수는 잠깐 말이 없었다. 괜찮아. 정말요? 다치신 건 없어요? 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 저 지금 거기 가도 돼요? 태수는 창밖을 봤다. 야산에 아침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와라.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이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세진도 함께였다. 준서도 데려왔다. 태수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민준이 들어오자마자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 태수는 아들을 봤다. 아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어른이 돼서도 울면 어릴 때 얼굴이 나오는 법이었다. 민준이 어릴 때 넘어져서 울던 그 얼굴이었다. 민준이 걸어왔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태수는 아들을 잠시 봤다. 그리고 가슴을 두드렸다. 형사들이 말없이 고생 수고했다고 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 민준이 울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태수는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다. 됐다. 그 두 글자였다. 태수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서였다. 세진은 멀찍이 서 있었다. 태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했다. 태수는 세진을 봤다. 세진 씨, 네. 아버님, 많이 힘들었지? 세진이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을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아버님이 힘드셨는데, 다들 힘들어. 살면서, 그게 사는 거야. 세진의 눈이 젖었다. 태수는 그냥 지나쳤다. 과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준서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형사 아저씨들이랑 같이 나왔어요. 태수는 준서를 안았다. 그래. 할아버지 진짜 형사예요? 옛날에 했지. 짱이다. 태수는 웃었다.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됐다. 무겁던 공기가 가벼워졌다. 청소년은 그날부터 경찰과 복지부의 합동조사를 받았다. 입소자들은 임시로 다른 시설로 이송되거나 가족들에게 인도됐다. 임성철의 조직은 7년간 20여 명의 입소자,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수십억에 달했다. 도연의 죽음도 재수사에 들어갔다. 부검 제1회 결과 심장마비가 아닌 약물 과다 투약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났다. 명희는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 창밖을 봤다. 도연 씨, 이제 알았어. 명희가 혼잣말처럼 했다. 태수는 옆에서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였다. 태수는 짐을 챙겼다. 청소년을 나가는 날이었다. 베란다에 뒀던 제라늄 화분을 들었다. 정희가 심었던 것. 청소년에서도 살아남았다. 꽃이 두 송이 피어 있었다. 빨간 꽃이었다. 민준이 차를 끌고 왔다. 아버지 짐을 받으려고 했다. 내가 들어. 아버지, 무거운데. 가방 하나야. 내가 들어. 민준은 아버지 뒤를 따라갔다. 차에 탔다. 민준이 운전하면서 말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세요. 태수는 창밖을 봤다. 됐어. 아버지, 혼자 살 거야. 민준이 핸들을 꽉 쥐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집을 그렇게. 그때 제가 정말. 그거 얘기 안 해도 돼. 아니요. 저 해야 해요. 태수는 아들을 봤다. 민준아. 네. 나 평생 형사하면서
한 번도 억울한 사람 보고 못 본 척 한 적 없어. 그런데 너한테 내 억울함을 제대로 말 한 번 못했어. 민준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그게 내 잘못이기도 해. 말을 했어야 했는데 말 안 하고 혼자 삼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몰랐을 거야. 저는 알았어요. 사실 태수는 잠깐 침묵했다. 알면서 했어? 민준이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무서웠어요. 빚이 너무 컸고 세진이도 힘들어했고 아버지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아버지한테 기댔어요. 그게 제일 비겁한 거잖아요. 태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였다. 봄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비겁하지. 그런데 잠깐 멈췄다. 나도 비겁했어. 네 엄마한테. 많이. 민준이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됐어. 가자. 차는 달렸다. 태수는 창밖을 봤다. 한강변을 지나면서 도연이 생각났다. 낚시나 하고 싶다고 했던 도연이. 태수야, 우리 늙으면 뭐 하고 싶냐고 했던 도연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더라. 이제는 기억이 났다. 그때 태수가 웃으면서 말했었다. 나는 그냥 형사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도연이 웃으면서 말했었다. 이 사람아, 형사가 뭐가 좋다고.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그렇게 오래 갈 줄은. 태수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차창에 봄빛이 가득했다. 2달 뒤, 태수는 마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방 2개짜리였다. 민준이 보증금을 보태줬다. 태수는 처음에 거절했다가 받았다. 안 받으면 아들이 더 힘들 것 같았다. 방 하나는 침실이었다. 창가에 제라늄 화분을 뒀다. 안에 영정사진을 세웠다. 정희야, 나 또 이사했어. 이번 집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방 하나는 명희한테 빌려줬다. 명희는 처음에 극구 사양했다. 태수는 짧게 말했다. 도연이 파트너 아내야. 됐어. 그렇게 됐다. 태수와 명희는 같은 아파트에서 각자 자기 방을 쓰며 살게 됐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쉬었다. 이상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연인도 아니었다. 그냥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도연이 이어준 인연이었다. 어느 봄 저녁이었다. 명희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태수는 창가에 앉아 수첩을 폈다. 자신의 수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그 페이지에 태수는 천천히 적었다. 2025년 봄. 강태수. 형사 은퇴 5년 차. 마지막 사건 종결. 파트너 박도연의 억울함을 풀었다. 늦었지만 풀었다. 도연아, 이제 편히 있어.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저녁 노을이 붉었다. 제라늄 꽃이 그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준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태수는 잠깐 생각했다. 명희 씨도 가도 돼? 잠깐 침묵이 있었다. 당연하죠. 오세요. 태수는 명희를 봤다. 저녁 먹으러 가자. 아들네. 명희는 책을 덮으며 웃었다. 제가 가도 돼요? 도연이 아내잖아. 가야지. 둘은 집을 나섰다. 봄 저녁 바람이 불었다. 태수는 걸으면서 가슴 주머니를 만졌다. 수첩이 거기 있었다. 도연의 수첩은 재훈에게 증거로 전달했다. 이제 태수의 수첩만 남았다. 괜찮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네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준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다. 문이 열렸다.
준서가 뛰어나왔다. 태수는 웃으며 준서를 받았다. 민준이 문 안에서 아버지를 봤다. 세진이 옆에 서 있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더 조용하고 더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밥 냄새가 났다. 따뜻한 밥 냄새. 오래전 이 냄새를 맡으며 퇴근했던 기억이 났다. 정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집.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이제는 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저녁을 먹으면서 준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형사할 거예요? 태수는 웃었다. 아니, 왜요? 형사 잘하잖아요. 이제 다 했어.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태수는 잠깐 생각했다. 도연이 낚시나 하고 싶다고 했었다. 태수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낚시. 민준이 피식 웃었다. 아버지 낚시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배워보려고. 명희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태수는 알았다. 도연이 낚시를 좋아했다는 걸 명희도 알고 있을 것이었다. 저녁 밥상은 따뜻했다. 준서는 제잘거렸다. 민주는 아버지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드렸다. 세진은 명희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태수는 그 모습을 봤다. 가족이 밥을 먹는 풍경? 이게 뭐라고?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다. 아니, 사실 이게 처음인지도 몰랐다. 진짜로 서로를 보면서 먹는 밥이 처음인지도. 식사가 끝나고 준서가 잠들었다. 태수는 준서 방을 잠깐 들여다봤다. 조용히 자는 얼굴이었다. 태수는 문을 살며시 닫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주말에 등산 가요. 태수는 신발을 다 신고 아들을 봤다. 오랜만이네. 예전에 자주 다녔잖아요. 그랬지. 이번 주 토요일이요. 태수는 잠깐 생각했다. 그래. 가자. 민준이 웃었다. 그 웃음이 어릴 때 얼굴이었다. 태수는 아들 등을 한번 툭 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가 걸으면서 말했다. 좋은 아들이에요. 그렇지. 도연이도 좋은 파트너였나요? 태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최고였어. 명희가 웃었다. 그 말 들으면 좋아할 거예요. 어디서든. 봄 저녁 바람이 불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태수는 수첩을 만졌다. 두껍고 낡은 수첩. 형사의 수첩. 그는 생각했다. 형사는 눈 감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았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이유로 눈을 뜨고 있었다. 사건을 보려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을 보려고. 봄바람을, 가로등을, 걷고 있는 사람을. 그게 이제부터의 수사였다. 일상을 눈 감지 않고 보는 것. 태수는 걸었다. 명희도 걸었다. 봄 저녁이 깊어졌다. 그리고 도연의 수첩에 적혀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태수야, 마지막까지 형사였어서 고마워. 그 말에 이제야 대답할 수 있었다. 도연아, 나도 고마워. 덕분에 마지막까지 형사였어.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